싫어. 태양이 싫어. 나 왜 이렇게 눈을 못 뜨겠지? 오늘따라 햇빛이 밝네. 네. 김유정역. 김유정역. 아우 밝어. 일단 이렇게 김유정역에 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여기서 필요하고 좋은 건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사람이 네. 없는 것 같으면서도 드문드문 다니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카메라 들고 세 명이서 찍는 게 너무 부끄러워. 민망하다 내 얼굴을 이렇게 가리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그나마 그쵸. 편안합니다. 네. 일단은 김유정역, 여기가 이제 신역이고 구역이 있거든요. 구역사 쪽으로 가서 그것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 김유정역. 김유정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아 그래? 예. 최애 작가님이 김유정 작가입니까? 어... 최 사장이에요, 김유정이에요? 똑바로 얘기해라. 김유정 선생님은 저한테 이제 월급을 주지 않으시니까. 예, 춘천에 왔으니까 또 닭갈비 한번. 난 먹으러 왔는데 난 그 목적이 그거였는데. 아니요, 저희 MT이고 제가 4학년이기 때문에. 아 그렇네. 아유, 일단은 가서 구역 가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아 알겠습니다. 네. 출발. 출발. 네. 어? 일단 네. 여기 김유정역. 여기가 구역 역사 쪽이죠. 이 구역이 김유정역 구역. 그렇죠. 옛날역. 옛날 사람들. 주변에 아무도 없고 사람이 생각보다 없네요. 간단하게 빵을 먹고. 어때요? 맛있는 빵. 되게 달다. 아, 이 빵이 군산에서 온 거야. 군산 갔는데 그 팬분께서 무박 1일 찍을 때 수리피디랑 독실이랑 나눠 먹으라고 진짜 주셨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저도 아까 딴 거 몇 개 먹었는데 이게 다 먹었잖아요. 아니 두 분이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유명해요, 이 빵집이. 그래서 전 이번 기회에 맛을 봤습니다. 나도 빵을 좀 먹어야겠다. 이거 약간 꿀벌 엉덩이 부분 같다. 그렇네. 저도 이거 한 번 먹을 수 있을까요? 빵 아니, 너무 예의 바르니까 지금 막 때리는 것 같잖아. 저도 혹시 한 번만 상현인데 먹어봐도 생각해보니까. 될까요? 김유정 얘기 좀 할게요. 김유정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소설계의 찰리 채플린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찰리 채플린의 특징이 그 해악과 비극을 한 영화 안에 그렇게 녹여냈다라는 거, 그걸 잘했다는 평가받는 그런 예술가잖아요. 김유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설을 쓸 때 1930년대 농촌을 배경으로 소설을 쓰는데 그 소설들을 보면 해악과 비극이 한꺼번에 소설에 잘 녹아들어 있는, 그래서 한국 소설계의 찰리 채플린이 아닌가. 우리 문학도인 수리피디님이 김유정 소설 중에서 하나, 이거는 정말 모든 전 국민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전 국민이요? 시민의 교양 필요 없다. 11계단 이런 거 필요가 없다. 아이고, 언제쯤 얘기를 해. 너무 제가 추천을 해드리기 전에 이미 많은 분들이, 근데 여기 잠깐만 벌레가 지금 얼굴에 많이 붙어 있거든요. 형이나 형도 지금 여기 봐봐. 뭉갰어. 잠깐만. 죄송해요. 피가 묻었어. 피가 묻어 있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익숙한 작품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봄봄. 동백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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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것도 읽어보신 거 있으세요? 진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땡볕이었던 것 같은데 이름 생각 안 나네. 땡볕. 보통 저는 땡벌은 아는. 지금 우리가 땡볕이 있습니다, 진짜. 안에 아파가지고 네. 지게에다가 메고서 특이한 질병 걸리면은 뭐 이렇게 무료로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 지게 메고 가던데 엄마 뱃속에 죽은 애기 있어가지고. 나 그거 아는 거 같지 왜? 저 그걸 모릅니다. 그건 저도 모르고. 제 읽은 게 아닌데도 하다못해 그런 줄거리라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야, 지금 여러분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2명의 국문학도와 함께하고 있는데 둘 다 몰라서 이렇게 해내고 있습니다. 일단 원픽을 하자면 대다수 분들이 다 즐길 수 있는 봄봄? 일단 봄봄? 먹고 봄봄. 네, 그것도 좋아요. 개인적인 피는 소낙비.
소낙비. 네, 내용이 소낙비라는 뭐였지, 소낙비? 영화입니다. 좀 비극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시대에는 절대 통용될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춘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춘호? 춘호, 춘호처. 그러니까 아내가 나오고 어. 그리고 이주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렇게 세 명이 나오는데 또 모든 것들이 경제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그 남편인 춘호가 자기 아내를 매춘을 보내는 내용이에요. 왜요? 단돈 이원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노름판에서 더 많은 돈을 따서 우리 서울 가자 라는 희망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는 돈이 2원이 더 필요한데 그 2원을 따오기 위해서 다른 것들의 노동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춘호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매춘을 해라 라고. 그래서 이주서한테 가서 매춘을 하는 내용으로 그 단편 소설이 정리가 돼요. 제가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엄청 뭔가 좀 문란하고 그런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되게 슬픈 내용이고 그 당시 농촌에 어려웠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걸 또 보여줄 수 있어서. 그 항상 이제 시골이나 이제 농촌의 현실 그런 걸 썼지만 네. 원래 김유정은 되게 모던보이였잖아요. 일단 1908년생이고 1937년에 그러니까 29, 진짜 빨리. 만 29세의 나이로 마감을 하죠. 음. 김유정 소설을 보면은 너무 향토적이고 농촌에 계신 분들과 너무 막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시민의 삶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김유정이 처음부터 가난하고 소시민이었느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대로 집안 자체가 정승 집안이었고 그리고 지주였어요. 지주였어. 네, 지주였는데 김유정이 10살이 되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 다 동시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제 형이 김유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형이 모든 집안 경제권을 담당하게 된 건데 여러 가지로 탕진을 하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집안의 가세가 기울게 된 거예요. 일단 보면은 김유정 같은 경우도 처음에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빨리빨리 월반을 하고 그리고 휘문 보통 고등학교를 나와서 연희 전문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당시에도 엘리트였어요. 가세는 기울었지만 김유정 자체는 공부를 잘하고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일단 병이 생깁니다. 병이 생겨가지고 그 병 때문에 귀향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일단 돈도 없고 병도 생기고 그리고 그 와중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따가 좀 또 할 거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와가지고 그때부터 문학을 쓰는데 몰두를 하게 됩니다. 네,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썼던 그 네. 어떤 시골에서의 어떤 농촌 삶, 그걸 직접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쓴 것이 아니라 직접 겪은 것들, 알게 된 것들을 쓴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면 정말 지극히 도시적인 사람이 예를 들면 농촌의 삶을 자기가 상상을 하고 막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글을 썼어. 한 100년 후에 아 이것이 농촌 문학을 어떻게 대표하는 그런 거다라고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칫하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자기가 본 걸 쓴 거지. 맞습니다. 봄봄에 나오는 이를테면 봉필 영감이 있는데 그 사람도 실제로 주민이었어요. 그래 그 사람의 성격을 보고선 그대로 따왔다라고도 그렇게 거의 비하인드가 있더라고요. 논픽션인데 아까 소낙비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좀 어둡구나, 생각보다 되게 어둡네 생각이 들었어요. 비슷한 이름의 황순원의 소나기 같은 경우에는 등장인물이 죽으면서 끝나긴 하지만 그거 보면서 약간 가슴 시린 약간 아름다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좀 많이 극과 극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야, 근데 그 문체나 내용을 보면 크게 막 비극적으로 쓰는 작가가 아니야. 재미있고 잘 맞아요. 읽히고. 맞아요. 그렇게. 근데 이제 문학이나 이제 작품이라는 걸 이제 작가의 삶과 아예 떨어뜨려서 볼 것이냐, 네. 아니면 작가의 삶과 좀 엮어서 볼 것이냐라고 놓고 봤을 때 그 김정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보기가 존경스러운 삶이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긴 해. 그냥 29살 때 요절했지. 일제 식민지였고 난 몰랐었거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게 여성분이 누구지? 그 기생이었던 박녹주? 기생 출신인데 명창 근데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생이라는 게 약간 연예인 같은 약간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분과 관련된 이제 스캔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현대적 의미에서 그래서 조금 있다가 좀 장소를 옮겨가지고 여기서 이제 김유정의 삶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봤으니까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아 예. 어떤 위대한 작가, 그의 삶이 그의 작품을 해석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이따가 물어보고. 너무 많네 그런 사례들이. 그쵸? 그러면 지금 이제 이따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소장님은 아까 제가 차 안에서 드렸던 질문이에요. 네. AI는 자기 삶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의미가 있어요. 아 무슨 AI가 썼어 하면서 봤는데 오지고 치는 거예요. 겁나 잘 썼죠. 장난 아니야.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런 게 나왔다. 그러면 그 작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왜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지금도 이미 단편은 꽤 훌륭하게 써요. 중장편이 되면은 완전히 어그러지는데 근데 우리가 이상의 시를 봤을 때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이상의 시랑 AI 약간 초기 AI 뭔가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AI가 만들어낸 시 두 개를 주고서 누가 누구 건지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비판을 하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상의 시를 훨씬 더 높게 평가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사실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의 시가 왜 그렇게 유명할 뿐만 아니라 위대하냐, 그분의 삶과 어쨌든 사람이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들이 같이 접목되기 때문인 거잖아요. 누가 만들었느냐와 상관없이 어떤 영상물을 보면서 이게 되게 감동을 다가올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게 그로 끝나지 않을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건 아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이걸 만들어내는지를 알아야지 긍정적인 쪽으로든 부정적인 쪽으로든 내 삶에 어떤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좋은 작품인 것 같아. 음악도 좋았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면서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했어. 이거야 그냥. 야 대단하다. 그래서 끝. 그러니까 독실이가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작가의 삶과 엮여 있어야 되고, 만약에 작가의 삶이라는 것과 무관한 작품이라고 한다, AI 작품을 한다면 사실은 그냥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그냥 흥미롭고 재미있었다 정도로 우리가 그치게 되는 거지. 이걸 인류의 모범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차라리 작가의 삶이 별로였으면 그거 나름대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삶이라는 게 없는 존재잖아. 이를테면 엄청난 작품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작가를 몰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가 미상. 딜레마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가 미상에 그런 게 있어. 저는요 솔직히 뒤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실험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어떤 작가가 있는 것처럼 작품들이 조금씩 단편집이 나와. 그러니까 구글이 예전에 딥마인드로 해갖고 이세돌 구단이랑 같이 했었던 알파고처럼 인공지능이 낸 어떤 단편 소설들을 모아놓은 문집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어떤 출판사에서 사회 실험을 하는 거야. 하고 있는 데들도 있겠다. 다 있을 거라고 봐. 나중에 공개하겠지. 실제 알고 보니 이거는 인공지능이 쓴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회 실험을 하는 곳이 꼭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스토리로 옛날에 뭐 작품 하나를 봤던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기묘한 이야기인가요, 옛날에? 일본에서 만드는 기묘한 이야기라는 게 있는데. 일본 거는 제가 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네요. 일본 거 보는 사람들이 일본 있더라고요. 거를 어떻게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그 작가의 삶이 녹아 있는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도스토옙스키처럼 내가 지금 도박 빚을 갚을 돈이 필요해. 아니면 나는 뭐 파트리크 쥐스케트처럼 나는 그 바깥에 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나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하면 향수도 쓰고 뭐 존모씨 이야기 이런 것도 쓰고 막 한단 말이에요. 되게 있어 보인다 근데 지금 막 이게 이름을 얘기하는. 예, 쥐스케트 같은 경우는 사진 한 장만 오픈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은 거의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존모씨 이야기가 뭐냐면 나 좀 내버려 더 달라는 그 주인공이 존모씨인데 어쨌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투영한 것도 있죠. 그 정도로 이야기가 뭔가가 있으려면 작가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오픈되었을 때 감동을 주고 이렇다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조앤 롤링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을 모른다고 해서 해리포터의 감동이라든지 해리포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 아니면 나랑 다른 사람일지라도 그 존재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더 큰 감동과 다른 시각을 부여받을 수 있는 뭔가가 생기는데 그게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작품만으로 작품을 평가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리포터처럼 겁나 재밌으면 그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 만든 드라마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나중에 언젠가. 근데 난 그게 내 인생을 바꿀까? 그 생각이 안 들고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영화 안에요. 굳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는 써. Based on true story 이렇게 뜬단 말이야. 굳이 그걸 왜 쓰냐고. 완전히 이건 창작이 아니라 있었던 일이에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그 감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맞는 것 같아. 진짜 겁나 재밌으면 사실 그러거나 말거나. 베스트셀러 작가 인공지능 최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둘의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어허. 난 작가의 삶이 작품이 작가의 인생이랑 하나의 텍스트인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드라마를 보는데 24부작이야. 내 우연히 몇 부부터 봤냐면은 4부부터 10부까지 본 거야. 진짜 너무 재밌어. 근데 알고 봤더니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엉망진창인 거야. 그럼 그걸 전체 본 사람한테는 이거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근데 그 작가의 삶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작가의 삶이 하나의 스토리여가지고 내가 그거 모르는 상태에서 감동할 수도 있는데 뭐야 AI였어? 그럼 이제 덧붙여진 스토리가 되는 거잖아. 거대한 전체 스토리를 놓고 본다면 실망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작가의 삶이 그 텍스트에 붙여져 있는 여분의 더 텍스트다. 거기까지 안 봐도 되고 만약에 봤다고 한다면
높게 평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누군가는 그걸 보고 나서 더 높게 평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어떤 그럴 수도 사람은. 어. 어쨌든 근데 이제 김유정의 삶도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네. 어떤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좀 엮어가지고 장소 옮겨가지고 그러면은 좀 우리가 좀 구경도 하다가 네.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